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 청와대 민간인 사찰 책임자 처벌 비서실 개편해야 국민일보 자회사 쿠키뉴스가 청와대 특감반 사찰 논란 관련해 시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1월 2일자로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존재하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목적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항을 설계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보기를 줍니다. 국정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관행이다. 잘못된 일로 관련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 질문은 논란이 있다고 해놓고 보기는 불가피한 관행이다.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사찰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을 실제로 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합니까? 당연히 문책해야죠. 이렇게 문항을 설계하고 61%가 처벌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포킨스가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알아서 납품을 한 건가요? 둘 중 하나는 호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정치 양아치 하는 짓이에요.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년에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거든요. 이게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정말 온갖 종류의 기술이 다 들어오는데 이건 문항 설계로 장난치는 여론조사예요. 이거 선거 때나 등장하는 더티한 기술인데 이게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려면 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청와대는 이렇게 반박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묻고 그리고 나서 보기는 민간인 사찰을 기정사실로 한 채 보기를 주는 겁니다. 사찰을 했는데 처벌해야 하느냐, 사찰을 했어도 관행이니까 봐주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어느 쪽도 다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을 거면 쿠키뉴스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증거부터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하나예요. 이게 쿠키뉴스가 그렇게 주문을 한 건지 아니면 쿠키뉴스는 이 논란을 여론조사하고 싶었는데 조사 기관이 이렇게 문항을 설계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건 처벌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란 말이죠. 특정한 정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뉴스가 이렇게 한 건지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한 건지 어느 쪽이든 간에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거거든요. 기술입니다. 예. 네, 요새는 또 로데이터들이 꽤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말씀처럼 그런 문항 설계들을 다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다 공개돼 있어요. 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숨기기가 거죠. 쉽지 않을 텐데요. 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희한한 기술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닥에 둔 종이를 슬쩍 들어 올리면서 나는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여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친서는 영문 번역본이라고 하고요. 꽃무늬로 장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의 이를 가리켜서요. 북미 두 정상이 별난 펜팔 관계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맞는 비유죠. 맞는 비유고 이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동석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친서나 그 이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특히 이제 미 의회 반응 개회를 하니까요. 이제 했죠. 예. 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또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테이블에는 패러디 포스터 한 장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패러디 포스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위로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영문이 쓰여 있는데요.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겨울이 오고 있다인데 이것을 따라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예고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올린 바 있는 사진인데요.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롯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멕시코 국경 장벽, IS 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제재가 오고 있다는 말이 북한을 누구를 향한 말은, 거냐라는 건데요. 북한을 향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포스터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백악관에 문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오전 한때 잠적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글을 남겨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4시간 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재민 씨 신사에 관해서는 제가 논평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여서 더욱더 이게 말을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전 언론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크다고 봅니다. 이게 신 씨의 주장은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자기의 정책적 판단은 당시 청와대 판단과 달랐다. 이 얘기거든요.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 씨가 근무한 부서가 국고과였고 여기는 국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빚을 줄이는 게 주 임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하고. 다른 부서였으면 다른 판단을 했겠죠. 이게 회사라고 치면 예를 들어 올해 잉여금이 있어요. 그럼 내년에 제품 개발에 투자하자. 개발부서가 이렇게 주장하고 빚부터 갚자. 회계부서가 이렇게 주장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부처 내 특정국,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뉴스 가치가 전혀 없어요. 네, 김동연 부총리도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페이스북에 굉장히 세련되게 썼습니다. 표현한 건데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해서 뉴스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 부처에 어떤 국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정책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기재부 5급 사무관이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의 관점에서 나는 정책 판단을 청와대와 달리 했다. 이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어요. 아무 뉴스 가치가 없어요. 공익 제보도 아니고 내부 고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더 못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의혹에 겁니다. 대한 해석. 이게 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책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레이어가 언론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신 씨의 정치적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출범 첫 해 정부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뭉개려고 했다. 이게 신 씨가 주장한 이야기거든요. 매우 유치한 수준의 음모론이에요. 이걸 언론은 해설을 하자면 그걸 해설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냐.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부터 내피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러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해설을 하면서 뉴스는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공익 제보냐 아니냐 프레임까지 끌고 와가지고 언론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제 KBS 뉴스도 신 씨의 주장도 일리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일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던데 그거는 첫 번째 레이어만 해설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책적 판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하나만한 해설인 겁니다. 진짜로 해설을 하려면 두 번째 레이어를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본질이니까 일이 터진 정치적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터무니없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해설하지 않고 앞부분을 가지고 이게 마치
공익 제보냐 아니냐. 무슨 공익 제보입니까? 이 정책적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익 제보가 되려면 불법이 있어야 돼요. 거기 불법성이. 불법성이 없잖아요. 정책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레이어 해설하고 거기서부터는 일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어제부터는 팩트체크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에서 판단이 되면 첫 번째 레이어는 언론 왜 이걸 다룹니까? 국국과의 관점과 청와대의 관점이 다르다. 다르겠죠?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무슨 이런 뉴스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제 말은 그거예요. 언론이 여기까지 일을 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기재부의 고발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참 여러모로 참 일이 안타까운 이렇게까지 소식입니다. 커진 것은 자꾸 말하지만 두 번째 레이어의 해설을 하면서 일이 끝났어야 하는 건데 끝나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끌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 무슨 공익제보입니까 여기에. 이게 공익제보가 되려면 두 번째 레이어가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내는데 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닌 한은 이건 뉴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오래된 내부 고발자인 이지문 씨 같은 분이 또 이제 신재민 씨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게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요 좀 자, 해결해야 되지 않나 김동연 싶습니다. 전 부총리가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외압이 아니고 정책 조율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재민 씨가 자기 업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정책 형성 과정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썼거든요. 이 글들이 꽤 차분하게 쓰여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 연락한 게 무슨 외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두 번째 레이어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고 그것이 외압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 부처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연락을 외압이라고 받아들였고 부채를 갚는 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우주의 중심이 자기 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뉴스는요. 네,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4호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했는데요.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이 우주 강국인 미국, 러시아를 제치고 달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간 건데요. 우주 굴기를 과시하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 착륙 자체는 사실 벌써 60년 말에 네, 이루어진 50주년이 건데 됐죠. 예.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거든요. 예, 우리가 본 것은 항상 달의 앞면만. 예, 지금까지도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뒷면이 왜 안 되느냐? 달 뒤로 가면은 지구가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달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달 착륙 시도를 안 했고 그렇다고 뒷면을 몰랐느냐? 뒷면에 대한 3D 지도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착륙을 시키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중계 위성을 띄웠어요. 그래서 중계를 거쳐서 그 착륙기를 제어를 한 겁니다. 예, 이건 그래서 나사도 축하할 정도의 기술적 성과가 맞고 이런 점은 굉장히 부럽죠. 예,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다뤘는데 우리도 우주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주청이 아직도 없어요. 예. 네, 물론 당장 이 우주청 만든다고 내일 우주를 다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투자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그 중국의 소위 여러 가지 굴기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우주 굴기가 가장 부럽습니다. 예, 굴기라는 게 우뚝섬, 일어난다는 우뚝서다. 거죠. 예, 그동안 우리가 엎드려 있었는데 우뚝 일어나겠다 뭐 이런 건데 달 뒷면에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다음은요. 네, 미국의 IT 회사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1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제 둔화의 충격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애플이 5분의 1 정도가 중화권에서 팔리거든요. 중화권에서 애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역 전쟁의 피해가 이제 실제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 있으면 그 나라 제품을 은근히 불매합니다. 대놓고 불매하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그 소위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매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을 때렸더니 미국의 간판 기업이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뭐 망할 수준은 아니고 워낙 돈 많은 곳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큰 뉴스여서 다뤘고요. 시간이 네,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를 공식 탈퇴했다고 AP가 보도하고 있는데 두 나라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2017년 10월 달에 탈퇴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깡패죠. 미국 믿고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유네스코를 탈퇴를 해버렸어요. 유네스코가 유엔기구가 이스라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유네스코는 이스라엘 적국들에 조종당하는 도구다라는 식으로요. 이스라엘 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우주 중심이죠. 예,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인륜적이냐면 그 팔레스타인을 가둬놨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가자지구에 가둬뒀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에 슈퍼부고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마치 인간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생제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거대한 그 인체 실험실 같은 곳으로 변해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버그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둬놔서 황당하기 짝이 없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학살된 것도 아니에요. 독일인들에 의해서 학살된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도 저희가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낸 친서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성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이에요. 네. 의회 개원을 했는데 개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기 지금 저녁 5시 반 되는데요. 예. 오늘 낮 하루 종일 오늘 개원식이 이게 의원들 제일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날. 뭐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그 각 인종별로 자기 나라, 자기 커뮤니티의 현안을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거. 오늘 이렇게 컨택을 해야만 앞으로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서 했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도 아니시면서 의회 개원식에 가셔서 바쁘게 참석을 하고 또 눈도장을 찍는 거군요. 서로에게. 그렇죠. 예. 예, 오늘 눈도장 찍어야 앞으로 뭐 일 있을 때 찾아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있었고 그리고 친서도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그 의원들의 반응이거나 혹은 의회의 반응이거나 혹은 미국 언론의 반응이거나 중에 주목할 만한 반응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게 한 5, 6개월 전이라면은, 네. 5, 6개월 전이라면은 이 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는 반응에 대해서 특히 오늘 주목했던 거는 정치권의 이제 야당, 예, 민주당 쪽이 어떻게 예. 나오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예. 이전에 가졌던 냉소적이고 좀 조롱 섞이고 무조건 반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같이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주요한 의원들 우리가 한 30여 명 만났지만 제가 한 7분 면담하는데 가서 꼭 마지막에 그 신년사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주로 야당 의원들 했는데 이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잠깐만요. 문제는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르다는 게 이전에는 한 6개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행보에 대해서 약간 조소하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야당 특히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이 워싱턴 대회를 하면서 뉴스공장이랑 인터뷰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트럼프 위험에 무조건 반대, 뭐가 대북 정책이. 그런데 오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당의 지도부가 되고 상임위원장이나 랭킹 멤버가 되는 이 야당 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당 그렇죠. 의원들 입장이 많이 다르고 신중해졌고 그리고 묻고 좀 따지겠다. 이런 입장.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만나본 7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기준을 놓고 보자면 사실 지난 선거 이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서 북에 대한 이 정상회담이나 북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중간 선거 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평이 있거든요. 그거는 못한 게 아니고 여하튼 간에 북에 대한 위협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미국 시민사회에 유포됐기 때문에 그러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미국 주류 매체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만 이게 만일에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주류 미디어가 그 신년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어졌죠.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회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렇게 언급된 게 있죠. 다른 길이라는 거를 협상을 깨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멘트가 가장 그렇죠. 부정적인 멘트고서요. 예. 이게 북은 이제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의 의지가 충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오다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여기에 강요회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도 왔다. 그걸 보였어요. 네. 친서가 왔다. 그러면서 친서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나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주고받는 이 정상 간의 관계라는 거는 대단히 확고하다. 그게 입증해 보이는 거를 첫 강요회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게 없습니다. 부정적 반응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만요. 대표님. 정리 좀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겠어 하는 분위기와 또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는 어떤 조롱 이런 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미 정가에. 근데 실제로 핵실험도 없었고 미사일 발사도 없는 채로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게 뭐 비웃을 일은 아니고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6핵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실 워싱턴이 연방정부 셧다운이기 때문에 의회 말고는 대단히 한산합니다. 아무런 이슈도 미국 시민사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를 오픈해야만 된다라는 것 외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심지어는 좀 달라진 게 하원이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당이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단골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랑 그렇죠. 결부시켜가지고서 그러거든요. 근데 인권을 비핵화하는 데에 인권 문제가 꼭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걸 별개로 봐야 된다.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밤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야당 간사,
아예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물어봤더니만은 인권과 비핵화를 꼭 같이 갖지 않아도 우선 그 북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북미 관계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이나 정치권 반응도 서서히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만일에요, 공장장님, 이게 만일에 어디에 그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찾다 보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꼭 부정적인 반응에 주목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우려한다고 만만에 준비를 갖추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어느 의원은 여하튼 간에 한미 관계가 좋으니까 그 북미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한미 관계 이상 없다 동맹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 걱정할 것 없다 북미 관계가 잘 된 건 한미 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잭 리드라는 의원이 그런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그 이유 원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 반응을 찾아서 확대 사고할 게 아니고 훨씬 더 씩씩하게 저는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 북미 관계의 의회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될 거다 이런 그 기미를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직접 만나보면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거군요. 제가 발로다 뛰면서 직접 그러니까요. 자꾸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뭐 직접 만나보고 하신 이야기니까. 의원들 팔을 잡고서 너 이게 평화 문제인데 어떻게 진짜 어떡하냐. 팔을 잡고서. 얘기가 진짜지. 팔을 잡고서는 여기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팔을 잡고서 하시는 이야기죠. 제가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음에 팔을 잡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앤디 킴. 연방의원, 한인 연방의원. 그렇죠. 예. 이분이 첫날, 첫 일정을 한인 학생들 50명을 데려다가 내가 연방의원이 된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됐다. 이 얘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굉장히 기대가 큰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전국의 33개 대학교 대표자들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워싱턴에 있다는 걸 알고서 다 초청을 했어요, 앤디 김이. 그래서 그 비지터 센터에다 아침에 8시 반 아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회의 첫날, 첫 출근, 첫 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뉴스공장에 이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전에만 주지 마시고 앤디 김 의원의 인터뷰를 잡아주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예.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말을 조금 해요. 어눌하지만은. 예.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트랜슬레이터 하냐고. 한다고. 아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금 이런 학생들을 저는 지금 주미 대사관 대사님이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엔게이지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라고서 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좀 대사님 면담하는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개원식 하는데 팔 붙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인 연방의원 앤디 김과의 인터뷰 만들어내신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석 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재원재단의 이사장 주디에 간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여기 개성에 가 계시진 않죠,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미? 예, 직원들이. 그렇군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게 이제 뭐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료 안 받으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라는 말은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냐면 북측의 신년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데요. 이번 신년사 중에서 유일하게 남측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제안이 이 개성공단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재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도 피해를 입었겠죠. 갑자기 다 일하던 사람을 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뭐 책임을 따지거나 혹은 뭐 그때 잘잘못을 되돌아보거나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말 정도다. 네. 그런 해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벌크 캐시. 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입장료도 돼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돈 거래를 못하게 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입장료 안 받겠다 네. 하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미 이전에 우리 개성공업진흥재단에 있으면서 제가 네. 간접적으로 북측에 대해서 네. 몇 번에 걸쳐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만약에 열게 된다라면은 네.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느냐고 묻을 때 북측은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측이 네. 일방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네. 일단 열고 네. 일단 귀측이 열고 이야기를 하자. 조건 없다. 조건 없다. 무슨 뜻이냐. 북측은 한 번도 개성난 재개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전제 조건이 왜 나왔냐. 지난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네. 남과 북의 지도자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했느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는 게 지난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있죠. 그런데 이게 4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 남북 관계의 척도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가려면 예. 전면적인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를 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실행이 안 최초의 되고 있어요. 예. 첫 출입구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남측의 전체적인 입장은 그건 제재 때문에 안 돼. 제재 때문에 안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네. 왜냐? 왜 답답한가? 최초의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북측은 최초의 개성공단을 소위 말하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돈줄 달러박스로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북측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했단 말입니다. 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평당 14만 9천 원, 평당 90만 원 분양을 했을 때 북측은 1제곱미터당 1달러를 받았습니다. 땅값을. 왜 그걸 받았느냐. 그곳은 서부전선 휴전선의 최전선 부대에 2천만 평 6만 명의 군병이 주도했던 곳입니다. 예. 그 군병력을 빼면서 예.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경제를 넘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게 평화를 위해서 가장 했단 중요한 목적이었죠. 예. 그 평화가 목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군대를 뒤로 밀는 거 4.27 아닙니까? 판문점 선언도 9.19 평양 선언도 전면적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합의를 했는데 예.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조차도 금강산 관광조차도 다 제재 그러니까 네. 그 제재의 근본 명분이 되고 있는 달러 그게 진짜 현금. 달러가 문제된다라면 현금 현금. 우리 안 받겠다. 무슨 뜻이냐. 아, 그렇게 해서 1년간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총액 실질 임금하고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 다 합해봐야 연간 예.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950억 원이에요. 950억. 5만 5천 명 전체 북측 노동자들 1년간의 총액 실질 임금 그리고 기업들이 6년째 내게 되는 세금 다 포함해봐야 950억 원이면 됩니다. 950억. 근데 이거 950억 원 이거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금강산 관광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 100달러입니다. 네. 그거 관광료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평화적 관계 바로미터 시금석인데 그거 합의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안 풀린 상황 속에서 진짜 제재의 기본 명분인 달러박스 우리 이거 돈 필요 없어 안 할 수도 있으라는 용단을 대담하게 제안한 게 이번 조치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서 하시군요. 네. 혹시 이거 만약에 북측의 생각과 다른 거면 북측이 받아야 될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사장님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 북측에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 예. 이게 일단 이거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동안에 이거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예.
보세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연락하면 됩니다. 예.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렇죠. 저도 두 번째 이걸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한 겁니다. 전제 조건이 없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대가 없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자꾸 저는 눈에 들어와서 이거 이번 돈을 안 올해 받겠다는 전체 얘기인가? 신년사를 관통하는 최대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예. 전체 30분 분량의 원고지 70매인데 그 전체 만여자가 넘는 신년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올해의 말입니다. 올해. 예. 남북관계 완벽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그런데 그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어요. 공단도 못 풀면서 이거 풀 수 있겠느냐. 남북관계 한 발짝도 진전 못한다. 공단 재개하자. 재개의 걸림돌이 아무리 제재인데 제재의 돈 때문이라 그러는데 돈 그거 우리 사실 안 받을 수 있어.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예. 내 노동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농장이든 기업소든 협동관 어디든 국가적 조치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벌크 캐시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그걸 빌미로 해서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걸 피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돈 아예 하지 마. 네. 대가 없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고 나중에 뭐 2차 정상회담 하고 미국과 그렇죠. 관계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그 돈을 받는다든지 자, 이 그러면 부분을 되는 거 우리가 아니냐? 왜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냐면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노동의 대가도 돈이고 토지의 대가도 돈입니다. 예. 북측은 기본 관념 자체가 그런 돈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치의 프리즘으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북측은 거죠. 원래 그건 돈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 이 금강산을 사장님의- 했던 이유는 이 사장님의 과격한 해석은 아닌가요 혹시?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나 고도의 예. 집단주의 체제 그 체제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신년사 이후에 이 질문을 이 대가 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북측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지금 던져놓은 상태고요. 간접적으로 음. 국내에 있는 예. 북측 출신의 최고의 몇 분들하고 제 이 해석을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은 어. 정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제 혼자 제가 이걸 듣고 세 번 북한식 네 번 사고 방식으로 보자면 이 말은 그 얘기다. 그렇죠. 왜 전제 조건 없이 이 문장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 전면화시키고 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덕을 온 결의가 같이 안아야 된다. 그래서 당면해서 개성공단의 기업들 어렵다 그러는데 그리고 금강산 다들 와보고 싶어 한다는데 그것을 헤아려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앞 문장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장님이 뭐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입장이 안 받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돈 넘어가는 것이 제재의 빌미가 되면 돈 아예 안 받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제재를 생각했는데 피하자는 제재를 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가 없이 이 사장님 해석이 맞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지난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용의라는 표현을 딱 한번 써가지고 평창에 오게 되고 한 그렇죠. 해를 여기까지 완전히 왔죠. 평화시대로 만들었죠. 여기까지 왔죠. 이번 전체 2019년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용이 있다고 표현한 게 이 개성공단 금강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일한 제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엄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고 바로 북측과 이 내용이 뭐냐, 이 지금 의미가 뭐냐라고 바로 접촉을 이 해야 됩니다. 사장님의 해석 판단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공유하고 있습니까? 통일부나 나름 예.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는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네. 참고하라라고 보내죠. 예. 만약에 그 해석이 맞으면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진짜.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 9.19도 4.27도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죠. 착공 없는 착공식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철도. 미국적 이해관계가 있죠. 네.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건데 북측에서 자 귀측이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네. 안보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그거 풀어줄게. 여지 다 없애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격적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맞고 그게 이제 남쪽의 당국자들이 북쪽의 당국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말이 맞다 치면 네. 그러면 진짜 제재에 해당이 되는 게 없어지니까 풀리는 거 아닙니까?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 이거 원래 애초부터 북측은 그것이 돈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들은 6만의 군병력을 빼고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최전선에 6만의 군병력을 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군병력은 안보를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한다. 군을 빼도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제도할 수 있다 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그때도 1제곱미터당 1달러면 예. 그 거의 공짜입니다, 공짜죠. 공짜. 거의 공짜였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1달러를 그렇죠. 받은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겠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 아예 안 받을게 이런 제안이다. 제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사실 개성난 재개 그러면 무조건 제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다 보니까 그 제재가 과연 뭐냐. 남북이 합의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좋아. 제재 그 풀자. 돈 때문 아니냐. 달러 박스 벌크 캐시 문제 아니냐. 우리 안 받을 수 있어라고 대담하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 이것을 제재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제안이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예. 정말 돌파구가 되는 제안이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 여지를 준 겁니다. 요게 사실인 걸 확인한다면 이걸 들고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거나 유엔에 가가지고 엄청난 명분이 되죠. 설득하거나 예. 현금 안 가는데 달러가 안 가는데.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막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기축통화를 달러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죠? 국제공단화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국제공단화가 된다 해서 원화로 우리가 하지 말고. 고집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게 제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달러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설은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사장님만의 해설일 경우에 지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북한이 입히는 겁니다. 그 경제적 피해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본적 가치 속에서 경제적 피해를 이야기하자면 북측은 알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거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그게 맞으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담한 대담한 대단한 겁니다. 점.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남북관계 전성기를 한번 열어가보자라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건데 개성공단 재개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라면은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못한다면 원래 그건 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 제재 대상 아니었어요. 예. 제재 대상 아닌 걸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그걸 넣은 거죠. 그래. 그래서 바보 그것을 같은.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돈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 그러니까 그거 아이고 1년에 그거 950억 원밖에 안 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면에 공단이 재개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그 950억을 훨씬 압도하는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만큼 가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좌고 우면한적으로 쭉 가버리면은 예. 1년에 950원 안 받고 이건 우리 남쪽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짜 가려운 부분을 북측이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돈 받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네. 그랬는데 북측이 그 가려운 부분을 끌어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답이 언제 옵니까, 이사장님? 접촉을 제안을 하면 됩니다. 아니, 바로 그 만나면 북쪽에 됩니다. 답이 언제 옵니까? 이 사장님이 문의해 조만간에. 주셨다면서요. 조만간에 옵니까? 이것은 예. 사실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예요. 알겠고요. 그 해석이 맞는지 북쪽 쪽에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아마도 답이 오는 공장님한테 전화를 안 오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올까요? 글쎄요. 그 답이 오늘 즉시 다시 나와가지고 예, 답이 왔다고 예.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엔에서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이 막을 방법도 없어. 사실 그 정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유엔하고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아, 달러 안 받겠다? 사실 제재했던 이유가 뭡니까? 개성공단 들어가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 그것이 사실 한 달에 6만 3천 원, 많아봐야 15만 원인데 한 달 임금이 핵개발에 그걸 쓰인다는- 가지고 핵개발이다 미사일 작업을 전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재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웃긴다. 그거 아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야. 4인 가족 먹고 살기 때 바빠서 진짜 안 믿어? 안 받을게 그러면. 이건 제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 관계, 평화적 관계를 쭉 알겠습니다. 밀고 나가면 되겠죠. 동업 원복이 계속되는데 네. 핵심은 그런 답변이 실제로 오느냐. 네. 답변이 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떠시려고 지금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답변은 바로 나와주시죠. 대담한 용기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예. 올해도 계속 이 시간 이어가는데 새해 첫 번째 손님은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동시에 섭외를 했는데 예, 굉장히 늦게 오신 편입니다. 예, 저도 빨리 오고 싶었어요. 우리 공장장님을 빨리 뵙고 싶었는데 예, 자, 멀다 보니까 좀 멀다 늦게 보니까. 왔습니다. 모르신 분들 위해 소개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농림부 장관이셨고 그죠? 예.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하셔서 네. 당선이 되셨고 사실은 그 지역은 박지원 의원 저희 고정하시는 박지원 의원이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결국 안 하셨어요? 네, 출마 이야기가 그때 한참 있었죠. 그렇죠. 아, 제가 이 얘기부터 드리는 이유가 박지원 의원하고도 각별한 사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때 각별한 사이였죠. 한때 저는 그때 박지원 대표 계보는 아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계보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분류하기는 예. 박지원 계보 이렇게 제가 비서실장 들어있었어요.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대표 시절에. 잠깐 했어요. 잠깐요? 잠깐 잠깐이라 하더라도 잠깐 그 이제 저는 국회의원 막 돼가지고 예. 뭐가 뭐인지 모를 때인데 그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비서실장으로 좀 이름을 걸어둔 게 좋다. 그래서 예. 저는 비서실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무원 때 비서실장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비서실장은 생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겠다 했는데 그거 해놓은 게 좋아. 그래서 이게 좋아. 좀 아니 했었습니다. 비서실장이면 당연히 측근으로 분류하죠. 그때 그 뒤로 원혜영 비대위원장이 또 하셨거든요. 예. 원혜영 비대위원장 하시는데 또 비서실장을 저한테 또 하래요. 예. 아니 난 비서실장 정말 안 못합니다 했는데 이름만 걸어도 그게 초선 초선 때. 예. 그래서 그 누가 그때 언론에 김영록이는 뭐 비서실장 맨날 비서실장만 하냐 그렇게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과 자기 색깔이 없다. 이 사람 비서실장, 저 사람 비서실장. 비서일 뿐이다라는 이미지가 예, 강해지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박지원 의원과의 인연 혹은 뭐 측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극구 부인하고 계시고요. 아니, 제가 그때 언론인 분들한테 가깝기는 하지만은 계보라는 것은 안 맞은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알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쭉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초대 장관이나 혹은 이렇게 지자체장 하신 분들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어땠길래 초대 장관 하셨냐 혹은 뭐 지자체장이 되시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데 히스토리를 쭉 보면 장관님이 아니죠 이제는 지사님은 비문 출신이에요 소위. 예. 이거 잘 안 알려졌는데 예. 아, 그렇죠. 정치부 비문 기자들이나 출신. 아는 건데 비문 출신.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문. 여기서 비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좀 공격한다든가 대표 시절에 비판한다든가 많았죠 그때. 예.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2012년. 예, 2012년.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당이 시끄러웠어요. 예, 당이 그랬죠. 시끄러웠을 때 저도 뭐 큰 목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비주류에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비주류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비주류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 계셨죠. 당시에 예. 당이 시끄럽다가 비대위가 구성이 됐어요. 예. 비대위가 구성돼서 박기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하면서 비대위를 겸하다가 문희상 국회의장 예. 당시 이제 비대위원으로 됐는데 저를 사무총장으로 예, 예. 그때 해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이 그때 이제 실패 후에 어려웠을 때 사무총장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비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그 말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네.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탈당하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네.
이제 자꾸 다른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요.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박지원 의원과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어요. 이제 예.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탈당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국민의당 제가- 바람이 셌으니까요. 네, 워낙 그때는 우리 지역에 가면은 99%가 탈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탈당은 안 하셨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죠,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다는 생각은 내가 강하게 속에 마음속에 문재인 있었기 대통령으로는 안 때문에. 된다는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답이라는 걸로 문재인 바뀌셨어요? 대통령 비판은 했었지만 저는 항상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당을 안 한 그렇게 거죠.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말을 제가 해도 그 말이 그때 먹힐 말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탈당은 안 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탈당하면 안 된다 같이 가자 하는 전화를 해 주셨어요. 예, 탈당 고민도 하셨긴 하시군요. 제가 한번 고민했죠. 사람인데 저도 뻔히 길이 다 보이는데 국회의원 떨어질 것 같은 길이 보이는데 예. 그러지만은 앞으로 더 길게 봤을 때는 가야 될 길은 민주당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실제로 당대표 떨어지셨죠. 실제 떨어졌죠. 떨어질지 모르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떨어지셨는데 근데 초대 장관직을 제안했어요. 이것도 의외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 당대표 하던 시절에 예. 제가 비임원 출신이긴 하지만은 예. 수석 대변인으로 이렇게 예. 저를 발탁을 해줬어요. 예. 이제 당내 화합 차원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김용도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제안에 약간 의아하셨겠습니다. 그죠? 예, 좀 사실은 저도 예. 더구나 대변인은 제가 대변인 할 나이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장관 제안, 초대 장관 제안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덜 가까운 혹은 비문 출신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비판했던 분을 굳이 장관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그 제가 국회의원 떨어진 이후에 2016년도 떨어진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쯤 됐을 때 저는 일찍 결정을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그 당시에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일찍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 먼저 제가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야 국회의원 한번 떨어졌으면 됐지 또 왜 그러냐 하고 다 긋고 말렸는데 그때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시절이죠. 저는 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앞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 간 거에 네, 그런 인연이 있었죠.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는 5개월째 계속 1위를 하고 계세요. 언론의 보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어떻게 계속 1위를 하시는 거죠? 뭐 어느 분이 최근에 그랬대요. 제주도 그런 것은 바란 것 같다. 뭐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저도 생각지는 못했는데 예. 1위가 나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인기가 좋으십니까? 뭐 그 대체로 갑자기 제가 그 초대 농식부 장관으로 있다가 예. 3월 달에 결심해가지고 4월 달에 경선에서 이기고 6월 달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전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 여론조사만 예, 하더라도 예, 3위 하셨어요. 예. 3위. 그런데 그죠? 이제 제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예. 뭐라고 요즘에 하느냐 하면은 잘 모르고 뽑았는데 잘 모르고 뽑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하신 거 봐서는 왜냐하면 예. 인지도 1위는 당연히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그때. 예, 예. 여론조사하면 그렇죠. 1위가 나왔었고요. 예, 예, 예. 2위도 아니고 3위 여론조사가 꼭 그렇게까지 말씀을 3위였는데. 저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1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5개월째 계속 1위를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문이셨고요. 비문이었는데 깜짝 발탁 장관이 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으신 상황이죠. 그죠? 특별한 네. 인연이라고 할 특별하게 뭐 인연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인연이랄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수석 대변인 할 때 당 대표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좀 지지했다.
이런 게 있고 특히 농어촌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에 그때 전남에 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같이 다니면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때 쌀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그때 쌀값이 20년 전 쌀값도 안 되는 10여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후보도 아닌 시절이 후보 전전 시절이죠. 그때 가면은 이제 엄청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호남 홀대론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이요. 그렇죠. 호남 홀대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같이 다니지 마라고 저도 압박을 많이 다녔죠. 많이 다니지 말라고. 왜 텔레비에 같이 나오느냐고 압박을 많이 받았죠. 왜 같이 다니냐고.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초경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로는 당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대략 하셨고 그러다가 탈당까지도 고민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우리 역사의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또 그중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답은 제가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으면 말은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 당 대표가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찬성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비판은 하고 저도 잘 되라고 비판한 것이지 안 되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비판하는 사람 많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변화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지지자들은 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과거 그랬다는 거고요. 장관을 해보시니까 장관을 해서 초기 1년간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 국무회의 그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의 특징이 있던가요 혹시? 네, 분위기 좀 자유스러웠고 대통령님께서 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토론으로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이끌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실제 또 가끔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국무회의 이제 회의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토론 거쳐서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지만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뭐 워크숍 비슷한 전략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특히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죠. 토론 문화였다. 장관하고 지사 중에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맞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신나세요? 장관 할 때는 어려운 점 뭡니까? 그리고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할 때는 굉장히 농경이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국회의원 때 제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걸 과연 야당 국회의원으로 주장했던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쌀값 문제도 뭐 지금 12만 원대 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오히려 도지사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그래요? 네, 각부 장관은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하는 자기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결국은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중앙에 가서 각부 장관 한 분도 아니고 각부 장관 다 예를 들면은 가서 부탁을 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초대 장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만나기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지사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뛰다니고 또 읍소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많아요. 도지사는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다. 업무량이 많아지겠네요. 업무량이 더 많죠. 많습니까? 업무량이 많고 일이 힘들지만 내 적성에는 더 맞다. 아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 다 맞으시다고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다면 장관 아니면 도지사 둘 다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 하다가 사실 대통령께서 8개월 반 만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도지사를 출마하겠습니다. 당에서 요청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좀 대단히 좀 죄송하기도 했죠. 열심히 지금 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특히 좀 낙후됐다 이런 지역이고 고향이고 그런데 고향에서 뭔가 일해 봐라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또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많은 사람이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뿌리친다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저 생각에도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을 수 있고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지사를 하게 됐습니다. 호불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긴 한데 네. 해보시니까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하라면 도지사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장관을 하겠다. 그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좋으시다고요? 저는 도지사로서 보람되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더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도지사가 되면 또 그 장관은 장관의 아젠다가 있고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의 아젠다가 있잖아요. 지금 전남도에서 장관이 보시기에 내가 임기 중에 이 문제는 가장 먼저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제일 순위로 생각하시고 있는 뭐 큰 정책이나 아니면 뭐 현안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와서 우리 전라남도 예. SOC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점에 예산 지원이 해결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OC 문제는 어느 정도 예. 끝에 사는 서울음이 있어요. 전라남도 가장 국토의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OC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앞으로 비전과 정책으로 어떻게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네.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는 천혜의 관광 여건과 역사 문화 또 음식 맛 소리 모든 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관광과 레저, 휴양 이런 힐링 예. 이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고 도전과제 최우 선수가 예, 저는 그래서 남해안 해양 관광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또 뿐만 아니라 남해안. 경남, 예, 부산 광역시까지 해서 남해안 광역 경제권 또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을 발판으로 한 남해안 이 신성장 이 신관광 산업이 이게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네, 남해안 경상남도 그 하나의 남쪽 아우르는- 해안 전체를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안도인데 매일 부산 가는 배가 매일 있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왔어요. 그렇게 물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가 없어요 이제? 지금은 없어요. 없고 기차도 13시간 걸려요. 제대로 된 기차가 없고. 13시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제대로 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지금 13시간이나? 광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목포하고 부산 사이가 사실상 끊어져 있네요. 끊어져 있죠 기차로. 예,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보성 KTX 없어요? 없죠 참. KTX 있으면은 하늘에 절하죠. 예. 그 부산 목포 사이 KTX 있으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그래서 있는 이제 거지 지금 하는 게 이제 남해안 전철화 사업을 해서 예. 남해안 전철화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돼 있어요. 예. 순천에서 광주까지, 순천에서 목포까지 이 전철화 이 철도를 이렇게 신설하거나 또 개량을 해서 하면은 2시간대나 2시간 반이면은 광주 부산 목포 부산 목포를 2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아니 수 있는 서울 거예요. 부산도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네, 그래서 목포 부산이 13시간 기차를 갈 거리고 배도 안 다니면 그건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동안에 서울 중심으로 사고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이 사실은 중요한 뭐 우리 농업으로 말도 곡창 지대인 거고 또 물류도 엄청난 물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요. 경상남도하고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묶는 사고를 전혀 안 했군요. 지금 이제 한동안은. 광양, 하동, 진주, 여수, 순천 그런 지역은 쉽게 시도가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구하고 광주도 달빛 철도를 놓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구, 광주도. 그런데 사실은 대구, 광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 부산, 광주, 부산, 목포는 실질적인 물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하면서 관광도 살린다. 영호남이 마음으로만 먼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 자체가 없군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목표를 안 가게 되죠. 안 가는 거죠. 와도 기차 타고 불편하고. 13시간에 간다면은 네. 그걸 누가 갑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해서 목포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는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철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놓고 남해안 전체를 놓고 남해안 또 광역 경제권, 남해안 해양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앞으로 해 가면은 이것이 그 남해안 단순히 경남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성장 동력이 그러면 될 수 있다. 남쪽의 섬들끼리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섬들은 연결이 안 되니까 섬이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니 제 말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크루즈 여행으로 남쪽 그래서 이제 네. 과거에는 아까 제가 60년대, 70년대는 100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데 그 100길이 다 끊어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남해안을 크루즈 여행으로 섬들끼리도 연계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번에 이제 그 오거돈 부산 그 말이 광역시장 되네요.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함께 전라남도 함께 모여서 남해안 광역경제권, 남해안 관광 분야 발전에 대해서 상생 발전 협약식을 했거든요. 아, 두 분 다 여기 뉴스공장에 네. 이 시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남 도지사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부산시장, 네. 경남도지사하고 같이 네, 의논 같이 중이십니까? 네, 이미 지난 12월 20일 날 협약식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남해안에 이를테면은 섬들을 다니는 크루즈해서 네. 다니면은 남해안 시대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열릴 때 우리가 자꾸 기차 타고 유럽 간다, 뭐 예. 중국 간다만 생각하는데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이 기차 타고 동쪽 극동에 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저 캄차카반도 깜깜한 데 가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깜깜한 데 와서 가겠어요? 보면은 제일 끝에가 어디냐? 남쪽 바다 아닙니까? 아,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떨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리적으로는 한 바다인데 남해 바다 한 바다인데 예. 실제 인문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차 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13시간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오지예요, 오지. 그 정도 되면. 그 안 다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 기차로 아예 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KTX가 있으면 2시간이면 되는 예. 간단한 거리인데 그거를 13시간이면 안 가게 되죠, 진짜. 예. 예. 교통이 없으니까 더더욱 예. 안 가게 되고 예. 안 가니까 서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마음으로도 멀어지는 거고 그거를 관광 벨트로 묶으시겠다. 예. 예. 남해안, 그거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로 묶어서 우리 국가적인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박지원 의원한테도 따져야 되겠는데 그동안 뭐 하셨는지. 박지원 대표도 제가 요즘엔 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다시 가까워지셨습니까? 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예. 함께 하자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근데 이때까지 안 하셨대요? 하셨겠죠. 다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도 4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남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 젊은 인구가 네. 이 문제 큰 문제죠. 청년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 인구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전라남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은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네. 유출이 한 60% 정도 공식적으로 나와 아, 있어요. 60%가 근데 실제는 체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된다 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남은. 그리고 뭐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 부산 갈 때 13시간 걸리는 지역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면 빠져나가고 싶죠.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4년제 대학 출신들의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립시키고 그렇죠. 우리 낙후시키고 전남이 인재도 많다고 과거부터 그랬어요. 수재들도 많다, 인재도 많다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잘 다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간 거죠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에 한전이 입지하면서 한전에 관련된 에너지 융복합 산업에 우리 메카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전 관련 에너지 신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에너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한전 공대를 설립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민선 도지사들이 한두 번 거쳐간 게 아닌데 그분들이 다 도지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경남도나 부산하고의 협력도 필요한데 그게 그동안 안 됐죠. 이번에는 근데 마침 네. 이번 지자체 지방선거 결과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죠? 예, 그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예. 도지사들이 계시니까 예.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그러니까 있게 절호의 된 찬스인데 거죠. 이때 못하면 이건 순전히 도지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핑계를 댈 게 없잖아요, 이제는. 잘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저한테 복이 받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조로우 찬스다, 잘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요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사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로 출발하셨네요. 강진군 군수, 완도군 군수. 예. 이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군수 하시면서 90년대 군수 하셨어요? 예. 예. 그죠? 출발은 행시해서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예, 거죠. 예, 예. 그러다가 군수 이때 민선인가요? 예, 임명직이었습니다. 아, 이때는 예, 임명직이었군요. 민선 직전이었어요. 예. 그럼 뭐 큰 커리어는 아니군요. 임명됐으니까 임명권자에. 그 임명직 마지막에 군수를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민선 되니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예. 출마하라는 권유도 받았는데요. 예. 너무 젊지 않아요. 제가 40살 좀 됐으니까, 41살쯤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관료로서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쩌다가 그러면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관료? 그때 경험이 이제 군수할 때 예. 제가 강진안소 2군데 군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선거가 겹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출마 권유를 받은 거예요. 아, 주변에서. 예. 예. 본인이 처음부터 커리어를 그렇게 쭉 설계하거나 나는 반드시 정치인이 돼서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예감은 있었습니다. 예감은- 언젠가 난 정치할 것 같다. 언젠가 난 정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어떤 예감이었습니까? 왜 그런 예감을 가지셨죠? 관료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내무부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배치 받을 때 내무부 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다 경제부처를 많이 선호해서 경제부처로 가야 된다 해서 가라고 했는데 예감으로 또 지방에서 내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그냥 지방 전라남도 사무관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부터 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해요. 큰 설득력은 없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거창해지니까요.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지사님이 여러 도지사 중에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소개 다각도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런데 직무수행 평가는 1위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문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 하셨다는 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특히 목포 부산 사이 기차가 13시간 4시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립되었던 지역이고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죠.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도지사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남 도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네요. 예,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제가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호남에 대한 또 문제들도 풀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록 정남지사 실검에 오르셨는데 실검에 오른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올랐지 한번 뭐 행정고시 청탁으로 해가지고 행정고시 청탁.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올랐는데 이 손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올랐는데 제가 봐도 제 손 같더라고요. 제가 봤었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손만 올라왔어요? 손만 보이는데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김영록이다 했는데 손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보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시계도 제 시계 같고 점도 그래서 제 손 같아서 내가 근데 결국은 다른 국회의원이었어요.
손 사진 올라와서 이름이 올라온 적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근데 실급이 내 손도 올라가 아니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제일 해프닝이었죠. 저도 근데 꼭 제 손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예. 어쨌든 좋은 일로 실감이 올라온 건 처음인. 아 그건 아니죠. 또 있죠. 또 언제 있습니까? 언제? 저도 여러 번 있어서 기억을 못하죠. 다음에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좋은 일로 한 적이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올해 첫 번째 이 말씀 하셨으니까 아마 연말쯤에 다시 한번 모실 텐데 예, 예.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고객을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안 됐다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고 그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도 같은 편인데 안 되면 그냥 도지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제가 꼭 해서 예. 우리 부산, 경남, 전남 함께 가는 남해안 시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못 만들면 다 내 분명히 책임이다. 약속을 드립니다. 못 만들면 다 내 책임이다까지 제가 첨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도 연말께 다시 저희가 섭외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네.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예. 그때 혹독한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로는 처음 검색어에 오르신 김영록 전남 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금강산 기업협회에서 저희한테 문자가 왔네요. 예, 뉴스공장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문자 많이 오는데 목동에서 광명 가는 6638번 버스 추옥동 기사님, 예, 뉴스공장을 틀어주시는데 친절하다고 게다가 잘생겼어요. 뉴스 공장을 틀어줘서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남 51번 버스에서도 뉴스 공장 나온다고 하고 요런 문자도 좋은데 내가 버스를 탔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기사님께 틀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의 도지사님에 대한 전남 도지사님에 대한 문자도 많이 왔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분입니다. 효준 황교익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익TV의 황교익입니다. 황교익TV 황교익입니다. 황교익 예. 인사만 했는데 비추가 10,000개가 넘어가는 세계 신기록 보여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해도 가장 짧은 시간에 계정이 폭파된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했더니 비추 10,000개 넘어가고 바로 계정이 폭파된 그런 사례는 없죠? 없습니다. 예, 무슨 주장을 했어야지 거기에 참말을 하죠. 그냥 인사만 했는데. 그냥 인사만 했는데 계정이 폭파됐던 세계신기록 유튜브 세계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 2만 명 돼요. 개인 네. 요리 비평가 중에는 최고 구독자 수이긴 하나 네. 요즘 워낙 붐이니까요. 네. 2만 명으로는 적지 않으나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욕심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욕심을 내세요. 차근차근. 기왕 이렇게 욕먹기 시작하는 거. 좀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아니 그 성격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건 제가 잘 알고 근데 있는데. 뭐 내용도 사실 그렇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혹하고 할 이런 내용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미를 붙여 나갈 것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조금 더 한 두 달 더 있어야. 이게 이미 이렇게 목차가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뭐 이제 개론 뭐 개론. 이런 게 그 바닥에 이제 깔아놓는 거죠. 개론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해 나갈 음식 때 얘기만 하세요 혹시 여기서는 오로지? 아니 뭐 정치 이야기도 나오죠, 당연히. 당연히. 그 음식과 정치를 뗄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과 종류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이게 정치에 의해서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렇죠. 이게 다 관련 있죠. 정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 그 정치하고 음식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그 근대 국가는 그 국민들의 먹이를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갖다가 네. 어떻게 기획을 하는가 하는 거 여기서부터 사실 그 근대 국가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 농민들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예. 니까 그렇게 먹을거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그렇죠. 노동을 근데 팔아서 먹고는 살아야 번 돼요. 돈으로 예. 먹을거리를 확보를 하는 사람들이죠. 음. 노동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 위에 중심의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군가? 맞습니다. 국가죠. 정치 권력이 노동자들한테 어떤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도 사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종류의 음식을 공급할 것인가. 뭐 농림수산부 장관 조금 전에 나가신 그분 뭐 이런 분들이 다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음식 예를 들어 설탕, 소금이 결국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네.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정치 권력은 그런 착각을 유도를 하죠. 그래야 그 시민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 이게 주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음식이야 하는 것으로 그 음식을 먹어야 좀 맛있게 느껴지고. 원래 주제는 안정감을 이게 가지는 아닌데. 예. 이것도 뭐 비슷해요.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돼지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거 사실 이것도 이 지금 한국이 이제 근대 국가 그러니까 산업화의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이유가 그 우리 땅에서 자라던 돼지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한 30kg 조금 넘어가는 그냥 품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돼지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멧돼지 같은 거 잡아먹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래요.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같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돼지를 그렇죠. 많이 못 키웠어요.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 먹는 걸 먹는 가축을 키우는 거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먹기 시작하는 게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많이 못 먹었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기업형의 그 축산 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제 많이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게 어디서 먹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 먹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미국에서. 값싼 곡물을 가져와서 먹일 수 있으니까 돼지를 갖다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돼지고기를 일상식으로 먹는 게 이렇게 그리고 폭발을 삼겹살에 하기 대한 시작합니다. 선호가 생긴 것도 그럼 60년대 이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돼지고기를 거의 못 먹었으니까 뭐 삼겹살이든 뭐 후지든 전지 뭐 목살 이런 부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일반 거의 서민한테는 없었죠. 거의 없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 대목이 좀 우리가 돼지고기를 늘 먹어 왔었으면 예. 그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서 보관을 하고 맛있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리들을 했었을 축적된 것인데 역사가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돼지고기가 조금씩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먹는 방식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먹는 음식 방식에서 그냥 이렇게 따오는 거죠. 가장 흔히 우리가 먹는 게 돼지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쌈을 싸 먹는 방식이죠. 우리는 삼겹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돼지고기 쌈 뭐 이렇게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말고 저 유럽의 경우에서 보면 그 돼지고기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먹죠.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가공을 해서 많이 먹어요. 가공육해서 먹죠. 그러니까 네. 이유가 그쪽 지역에서는 돼지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제법 큰 돼지들을 좀 키웠어요. 예. 그래서 그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한 번에 다 먹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두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관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공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것의 한 70~80%가 가공육으로 소비를 합니다. 가공육이다. 그러니까 흔히 뭐 햄이나 소시지나 이런 형식으로 오래 소비를 보관해야 하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은 역사가 역사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생고기를 가지고 햄이나 이런 게 굽고 다 찌개를 넣고 하는 거죠. 햄이나 이런 게 상품으로 지금 뭐 대량 생산되긴 하는데 그게 이전에 서양에서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그냥 발달해서 그렇죠. 상업적으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그걸 개발한 게 아니다. 그렇죠. 아, 그건 몰랐네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공의 그 경험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가공육으로 해서 먹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한 5% 정도 된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네. 거기다 생고기를 굽거나 찌개에 넣고 이런 가공육에 식으로 대해서는 먹는 거죠. 생고기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왜 그럼. 위험하다. 뭐 안에 뭐 식품 첨가물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질산 나트륨이 예. 들어가 있고 뭐 있고 하고 뭐 이런 거 뭐 건강에 안 발암 좋다. 물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 다 해치면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오늘의 요지는 이런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주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햄이나 주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소세지의 됐어요? 가공육을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돼지 그 사육 축산 농가도 네.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고 본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이득이 생겨요. 뭐 나머지는 계절진폭 환경인 뭐 이런 TV에 가서 것들도 들으세요. 이렇게 줄여둘 수 있고요.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여기까지 먹자. 하겠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